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소위 말하는 콩가루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주변에서는 저희 집안이 콩가루인지 전혀 모르는 그런 집안에서 말이죠. 처음부터 저희 집안이 그렇게 막장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의 가족들은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점차 변해가더니 나중에는 저의 도덕관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중립을 지키고 양심대로 행동하니 선물 같은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전해드려 보려고 해요. 긴 이야기지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생이던 시절 돌아가셨습니다. 참 밝고 건강하셨던 분이셨는데 한순간에 건강이 악화되시더니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직도 어머니가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신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어머니는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신 분이셨어요. 저의 첫 기억은 어머니가 할머니 댁에서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는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병수발을 드셨고, 제가 3살이 됐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할머니 댁을 오고 가며 집안일을 했죠. 어머니는 엄마는 왜 이렇게 할머니 집에 자주 가? 라는 저의 질문에 아빠가 첫째 아들이잖아. 그래서 엄마가 가는 거야.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장손이라는 이유로 어머니가 굳은 일을 도맡아 하셨던 거였습니다. 게다가 저의 친가는 대단히 보수적인 집안입니다. 그런 곳에서 혼자 고군분투했으니 그런 집안 분위기가 어머니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었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고단함이 결국 병을 가져다 준 게 아닌가 싶네요. 하지만 어머니는 숨막히는 집안 분위기 속에서 홀로 모든 일을 해냈어도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늘 밝은 얼굴로 할머니의 안부를 묻고 할머니의 수발을 들곤 하셨죠.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늘 바쁘고 고돼 보이셨지만 늘 앞뒤가 똑같은 분이셨습니다. 사회인이 되고 나니 어머니처럼 앞뒤가 똑같은 사람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네요. 웃는 게 예뻤던 저의 어머니는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아버지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시는 중이셨기 때문에 바로 한국으로 들어올 여력이 안 되셨고,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보호자는 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신 후 줄곧 의식이 없으셔서 초조한 나날이 이어지던 가운데 어머니의 의식이 기적처럼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이 무색하게도 의식이 돌아온 지 이틀 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하늘도 무심하죠.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은 그 어느 날보다 화창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야 다급하게 병실로 들어오셨어요. 한동안은 아버지와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주지 못한 아버지. 착한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만 굴러가는 세상. 그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해외로 나가셨고, 돌봐주는 사람들 없이 학교도 제대로 가지 않고 매일 방에 틀어박혀 살기 몇 달째가 되던 날, 문득 잊고 있던 어머니의 유언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의 도리가 있는 거야. 그때마다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하고 살아. 나중에 다시 만나자. 엄마가 너무 일찍 떠나서 미안해. 거울을 보니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르겠는 물체가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그 길로 벌떡 일어나 몸 단장을 하고 돼지우리 같은 집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1년과 재수기간 1년을 보낸 저는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니 거취가 문제더군요. 저는 당연히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를 갈 생각이었는데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아버지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빠가 해외에 있다 보니까 너가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챙겨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할머니 댁에서 지내는 건 어떠냐? 라고 말이죠. 저는 아버지가 저의 안전을 신경 쓰고 있었다는 게 너무 놀라워서 얼떨결에 할머니 댁에서 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다른 자식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서울로 이사하신 지 오래였어요. 혼자 살고 계신 할머니 댁으로 찾아간 저는 놀람을 금치 못했습니다. 할머니 댁은 정말 허름한 곳이었어요. 방 한 칸짜리 원룸에 제대로 된 가구도 없었습니다. 의아했어요. 친가 쪽은 부유한 편이었거든요. 오랜만에 만난 저를 반갑게 맞아주신 할머니는 방 한편에 제 자리를 마련해두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와서 기쁘긴 하다만 사실 할미는 지금 사는 게 이렇다. 너네 아빠한테 말하지는 말아다오. 할머니에게 듣게 된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애초에 할머니가 사시던 아파트는 아버지가 전세로 구해준 집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총 5명의 동생이 있는데 그중 막내 동생이 갑작스럽게 빚이 생겨 할머니에게 아파트 전세금을 달라고 한 것이었죠. 할머니는 안 된다고 극구 반대하셨지만 지금 있는 빚만 해결하면 금방 똑같은 아파트 전세금을 구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드리겠다는 막내 아들의 이야기에 넘어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막내 삼촌은 전세금을 빌리던 당시 전세금을 다시 모을 동안 할머니를 모시고 살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돈을 가져가자마자 입을 싹 닫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얻어준 게 이 작은 월세방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차서 할머니에게 여쭤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갑자기 입 싹 닫고 할머니를 못 모시겠다고 한 거예요? 할머니는 저의 질문에 지 마누라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모양이야 라고 대답하셨어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는 표현을 이때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아니 할머니, 우리 엄마는 아빠도 없는 한국 땅에서 할머니를 그렇게 극진히 모셨어요. 그런데 뭐 콩고물 하나라도 떨어진 게 있나요? 그런데 어떻게 할머니 전세금까지 쏙 빼간 인간들이 할머니를 이런 작은 월세방에 모실 수가 있죠? 우리 엄마처럼 하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이게 사람이 할 도리인가요? 이게? 라는 말이 정말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뱉을 수는 없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할머니는 시종일관 저의 눈치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마 제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릴까봐 두려워하시는 눈치였어요. 내가 전세금을 빼주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빼줘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다. 이 이야기 네 아비가 알면 형제간에 분란밖에 더 나겠냐? 라고 은근슬쩍 아버지에겐 비밀로 해달란 티를 내셨죠. 저는 할머니에게 절대 아버지에게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했냐고 물으신다면 아니요. 할머니가 지내시던 곳은 도저히 노인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옥탑방은 관절이 약한 할머니에게 무리가 됐고 집 곳곳에 쓸어있는 곰팡이는 기관지 건강에도 유해해 보였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약속한 그 길로 나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매우 분노하셨지만 이런 상황에서 형제들끼리 싸우는 건 연로하신 할머니에게 스트레스만 될 뿐이다 라는 저의 말에 화를 가라앉히셨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어떻게 해주길 바라냐고 물으셨고 저는 현재 할머니 통장으로 들어가는 할머니의 용돈을 제 통장으로 돌려주길 부탁드렸습니다. 할머니와의 대화 중에 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보내드리는 용돈이 모두 막내 삼촌을 비롯한 다른 형제들에게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아버지는 알겠다고 대답하시며 바로 저에게 70만 원을 송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둘째 삼촌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둘째 삼촌은 외국에서 교수로 일하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저의 연락을 받은 둘째 삼촌은 제 연락을 반가워하셨어요.
혜영아, 이게 무슨 일이야? 웬일로 너가 전화를 다 하고? 아빠한테 얘기는 들었다. 이제 대학생이라며? 수고했네. 하지만 저는 그런 둘째 삼촌의 연락에 반갑게 응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둘째 삼촌에게 했어야 했기 때문이었죠. 제 모든 이야기를 들은 둘째 삼촌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분노하셨습니다. 너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니?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히 이야기하는 둘째 삼촌의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우선 할머니한테 보내고 계시는 용돈을 제 통장으로 보내주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예정이고요. 할머니는 자기가 용돈을 받는지도 모르세요. 아마 할머니 통장은 다른 분들한테 있는 것 같네요. 이 말을 들은 둘째 삼촌은 자신도 마찬가지로 할머니의 용돈을 저의 통장으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바로 부동산에 찾아가 좀 더 괜찮은 1층 투룸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이사에 제가 아버지에게 얘기라도 한 게 아닌가 놀라셨지만 거기가 너무 바가지가 심했더라고요. 같은 월세금으로도 더 나은 집으로 갈 수 있게 됐어요. 라는 저의 말에 수긍하셨습니다. 이때 확실히 느꼈어요. 할머니는 시골에서 자식 5을 낳아 기르시며 평생을 집에서만 사신 세상 물정 모르는 어른이라는 것을 말이죠. 할머니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래서 어머니가 할머니를 극진히 모셨나 싶었어요. 저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갈 때면 할머니가 드셔보신 적 없을 것 같은 디저트나 맛있는 음식을 사가고 주말이 되면 할머니를 모시고 동네 마실을 나갔습니다. 이사를 간 지 한 달 후 전집에 월세를 보내는 날 막내 삼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혜영아, 너 우리 어머니 데리고 이사 갔니? 네, 아무래도 저랑 할머니랑 단둘이 살기는 힘들 것 같아서요. 아니, 그러면 너는 삼촌한테 얘기를 좀 해야지. 혹시 역시나 전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아버지가 아실까봐 눈치 보는 게 뻔히 보이더군요. 아버지는 모르세요. 할머니가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셔서 그냥 아버지가 저한테 주시는 월세 비용 써서 나왔어요. 막내 삼촌도 원래 내던 월세금 정도는 보태주실 수 있으시죠? 저는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막내 삼촌에 대한 조금의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막내 삼촌은 그 기대를 완전히 깨부수더군요. 아니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너도 너네 아빠한테 받는 돈이 넉넉하니까 그렇게 했겠지. 뭐 정 필요하면 삼촌이 용돈 정도는 보내줄게. 수고해라.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쏟아내듯이 전화를 끊은 막내 삼촌이 저에게 보내준 돈은 고작 5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할머니 월세가 17만 원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5만 원만 보내세요? 양심이 있으면 할머니 전세금 빼간 거 돌려놓을 때까지는 책임지셔야 하는 게 아닌가요? 라는 내용의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문자에 반응한 사람은 둘째 고모였어요. 둘째 고모는 평생 전화 한 통 안 하다가 저에게 전화해서 야, 너 무슨 못 빼어먹은 태도야? 어딜 막내 삼촌한테 이따위 말버릇을 해? 라며 대뜸 화를 내셨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전부 맞는 말이고 제가 아버지한테 전세금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생각하셔야죠. 사실 어른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막내 삼촌과 공조해서 할머니 전세금을 빼간 둘째 고모에게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았어요. 또 이렇게 할머니 대신 싸워줄 사람이 없으면 누가 할머니를 제대로 보살필까 라는 생각에 더 강하게 나간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있는 아버지의 형제들이 얼마나 할머니를 만만하게 보고 이용해 먹을 생각만 했을지 눈에 훤히 보였거든요. 둘째 고모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확실히 수그러드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전세금 다시 메꿀 수 있게 되면 연락 주세요. 그 전까지는 연락 안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그러면 너네 아빠랑 둘째 오빠가 보내주는 용돈은 어떻게 된 거니? 그거 혹시 너가 받는 거야? 라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그걸 왜 너가 가지고 가?
엄마 자식은 우린데. 이 전화를 하던 도중 저는 우리 집은 콩가루 집안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콩가루에게는 콩가루로 대처하겠다고 말이죠. 저는 더 들을 것도 없는 궤변을 차단하고 학교 생활에 집중했습니다. 중간중간 할머니를 모시고 놀러가고 건강검진을 가는 것도 잊지 않았죠. 그렇게 제가 대학교 4학년이 됐을 때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였다고 했어요. 어머니만큼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부고 소식은 충격적이었지만 고등학생 때만큼 큰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분주히 해외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수습하고 한국에서 장례를 치르고 모든 걸 처리하려다 보니 저는 학교를 1년 동안 휴학해야 했어요. 꼭 그것 때문에 휴학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부모를 모두 잃었다는 상실감은 생각보다 크더군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할머니 또한 자식을 잃은 슬픔에 큰 상실감을 겪으셨고 몸도 많이 약해진 상태였어요. 그런 할머니는 어느 날 저의 손을 꼭 잡으시고는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넓은 데로 나가서 많이 보고 훌훌 털고 와.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디 나가서 여행이라도 하고 오라는 의미였죠. 한 달 정도의 고민과 늙은이 때문에 젊은이의 인생이 막히면 눈을 편히 못 감는다. 라는 할머니의 설득 끝에 저는 간병인을 모셔두고 해외로 반년 정도 떠나기로 했습니다. 당시 할머니는 기력이 많이 쇠하셔서 병원을 자주 왔다 갔다 하셔야 했거든요. 간병인님은 굉장히 친절하시고 좋은 분이셨어요. 할머니와도 친한 친구처럼 잘 지내셨죠. 아마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딱 저 나이 때의 저 모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할머니에게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좋은 분에게 할머니를 잘 맡겼다는 생각으로 마음 한편을 가볍게 하고 해외로 떠났는데 해외로 간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형제들 때문이었어요. 급하게 간병인님의 연락을 받고 돌아간 할머니 집은 아주 난장판이었습니다. 집에는 이리저리 뒤진 흔적이 있었고 할머니는 상실감 가득한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묻기도 전에 집 문을 쾅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병인님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며칠 전부터 저러세요. 문을 부술 것 같아서 열어주면 들어와서 이리저리 뒤지고 자꾸 뭘 내놓으라고 해요. 더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내놓으라는 거였겠죠. 저는 그 길로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깜짝 놀라서 서 있는 2명의 고모와 막내 삼촌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선 세 사람의 주장은 이것이었어요. 너가 나이가 아직 어리니 더 클 때까지 우리가 네 아빠의 유산을 맡아주겠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그렇게 세 사람을 쫓아낸 후 저는 마음 편히 해외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돌아온 직후부터 할머니에게서 치매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죠.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는 잠자는 시간이 길어지셨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시는 날도 생겼고 그렇게 좋아하시던 간병인님과도 대화하지 않으셨죠. 마치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잠만 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기분이 나아지도록 별의별 노력을 다 했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할머니의 무기력증은 사라졌고 저는 단순히 자식들이 돈 때문에 난리 피우는 걸 보셨으니 그 충격으로 마음이 힘드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이상 증세는 이제부터 시작되었어요. 한 번은 날이 좋아서 할머니를 모시고 밖으로 나갈 참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외출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저도 나갈 준비를 하는데 할머니가 대뜸 들어오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혜영아, 이상하다. 왜 옷장에 겨울옷이 없지? 내가 옷 정리를 안 했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한여름이었거든요. 겨울옷이 옷장에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또 할머니는 그나마 있는 얇은 옷들을
이리저리 껴입은 상태였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한여름이에요. 당연히 옷장에 겨울옷이 없죠. 라고 이야기했지만 할머니는 한참 동안 제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왜 겨울옷을 안 꺼내놨냐? 나더러 얼어 죽으라는 소리냐? 라며 공격적인 말투로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씨름하고 나서야 외출할 수 있었던 저는 그 다음날 집으로 오신 간병인님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간병인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할머니가 치매인 것 같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 길로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고 할머니가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멍하니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앉아있는 저를 위로해준 건 간병인님이었어요. 이후 할머니는 치매 치료를 받으셨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치료가 무색할 정도로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서 대청소를 한다며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는가 하면 혼자 씻지도 못하는 상태까지 가셨어요. 화분을 깨고 접시를 깬 걸 맨손으로 잡는 등 위험한 일까지 벌어지자 저는 간병인님과 진지하게 할머니를 시설에 모시는 걸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그곳이 더 안락하다고 하더라도 손주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할머니를 시설에 모시는 건 마음이 편치 않더군요. 그런데 어떤 한 사건을 계기로 할머니를 시설에 모시겠다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는 할머니의 자식이자 저의 친척인 고모들과 막내 삼촌이었죠. 세 사람은 어떻게 알았는지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할머니를 모셔가겠다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들을 뭘 믿고 제가 할머니를 모셔가라고 할 수 있었겠어요. 할머니 전세금은 자기들 배부르는 데 써놓고 할머니는 허름한 월세방에 모신 괘씸한 사람들인데요. 고모들과 삼촌은 제가 앞을 가로막자 네 아빠 유산은 우리가 양보했다고 쳐도 이분은 우리 어머니야. 자식이 어머니를 모신다는데 어딜 손주가 감히 막아? 같은 말로 절 협박하기도 했어요. 무력을 행사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이처럼 엉엉 우는 할머니와 저를 강제로 떼어놓고 할머니를 데려가려고도 했죠. 그때 저를 도와주신 분은 또 간병인님이셨습니다. 간병인님은 할머니를 억지로 끌고 가는 막내 삼촌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고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치매 노인을 보호자한테서 이렇게 억지로 떼놓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꾸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매번 집 앞에서 소란 피우시고 문 고장 내셨던 거 그거 다 증거로 가지고 있어요. 라며 소리치셨습니다. 고모들과 삼촌은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았지만 간병인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세 분 다 사회적 평판이라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지금까지 할머님한테 했던 짓 다 까발려 볼까요? 어디 한번 가족들끼리 경찰서 들락날락 거렸다는 소문 내 볼까요? 라며 더 크게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저는 항상 사람 좋게 웃으셨던 간병인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간병인님의 말대로 고모들과 막내 삼촌은 주변 평판이 무서웠던 것인지 그날은 한 발 물러서더군요. 그날 저녁 저와 간병인님은 저 사람들에게서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시설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쨌든 병원에 모시면 지금처럼 폐악을 부리지는 못할 테니까요. 무엇보다 병원에는 보는 눈도 많고 말이죠. 그리고 해외에 계신 둘째 삼촌, 작은아버지에게 오랜만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세 번째 전화였던 것 같아요. 작은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당장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학 학기가 끝나지 않은 시점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극구 말렸어요. 다만 할머니를 시설에 모시는 게 아직도 마음에 걸린다고 말씀드리자 작은아버지는 이번 학기만 끝나면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마. 그때까지만 시설에서 잘 모셔다오. 너가 참 고생이 많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마치자마자 간병인님과 할머니의 짐을 쌌고 혹시 몰라 미리 알아보았던 요양원으로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역시나 집으로 찾아온 고모들과 삼촌은 난리가 났어요. 경찰에 신고하겠다부터 뜻대로 되지 않자 욕설까지. 정말 인간의 밑바닥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작은아버지 이야기를 하면 수그러들었기 때문에 쉽게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 정도를 쫓아내자 세 사람의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드디어 마음을 접었다고 생각하고 할머니의 요양원에 가서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간병인님과도 역시나 잘 지내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간병인님을 순이야, 순이야 라고 부르며 무척 아끼셨습니다. 순이야가 무슨 말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모르는 사이에 두 분에게 애칭이 생겼나 보다 하고 간단하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지속되고 있을 때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안 문턱이 닳도록 집에 오고 가던 고모들과 삼촌이 조용했기 때문이었어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하다는 생각에 뒷조사를 해보니 할머니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전부 공중 분해된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재산이 있는 줄도 몰랐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별의 별일을 다 겪은 저였지만 그때 당시 저의 나이는 고작 24살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작은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고 할머니의 재산이 공중 분해된 상황을 모두 알려드렸죠. 그런데 작은아버지는 생각보다 담담하셨어요. 모든 걸 예상했다는 듯이 말씀하셨죠. 그러고는 이 이상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가 생각하는 일은 안 일어날 거야. 그저 내가 갈 때까지 어머니 잘 부탁드린다. 라는 말씀만 남기셨어요. 작은아버지의 말뜻이 궁금했지만 그때 당시 저는 더 이상의 생각과 고민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는데 열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앞에 있는 할머니는 곧 꺼질 듯한 촛불과도 같이 보였거든요. 시간은 흐르고 흘렀고 애석하게도 할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스스로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상황이 되셨어요. 할머니는 그저 누워 간병인님을 보며 순이야, 순이야 만 거듭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또 뭔가가 불편하시면 악소리를 지르시며 발버둥을 치시기도 하셨어요.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경우도 허다했죠.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고 할머니가 던진 물건에 간병인님이 맞아서 다치기까지 하자 저는 진지하게 간병인님에게 일을 그만두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간병인님은 또다시 사람 좋은 미소로 괜찮아요. 이게 제 일인걸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만 제가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라고 오히려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간병인과의 문제로 속 썩는 분이 굉장히 많던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송구할 정도로 간병인님은 할머니에게 잘하셨어요. 그렇다고 월급이 다른 분들에 비해 많았던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은 간병인님에게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자꾸 순이야라고 하시던데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할머니가 간병인님 별명이라고 만들어주신 건가요? 그러자 간병인님은 글쎄요, 자식들 중에 순이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닐까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의 형제 중에는 순이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 고모 중에는 순이라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자 간병인은 어릴 때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니까요. 순이, 부르기 쉽고 입에 잘 달라붙고 아마 고모님 중 한 분 어릴 적 별명이 아닐까요?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한 저는 간병인님이 할머니에게 너무 잘하셔서 할머니가 자식을 보듯이 마음문을 여신 것 같다는 나름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고 첫눈이 올락말락할 즈음 작은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작은아버지는 공항에 마중 나온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며 절 꼭 껴안으셨어요. 고생했다. 고생했어.
네가 이렇게 자꾸 어린데 무슨 고생이니? 저는 작은 아버지를 모시고 할머니에게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할머니를 부르는 작은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마 오랫동안 어머니를 찾아오지 못한 아들로서의 죄책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고개를 돌려 작은 아버지의 얼굴을 확인한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우리 서방 왔네? 라고 한마디를 남기셨어요.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니는 잠에 드셨습니다. 너무나 야윈 할머니의 손과 얼굴을 한참이나 쓰다듬던 작은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나가 할머니의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즘도 그 녀석들 너한테 찾아와서 재산 이야기 하니? 아니요. 그때 연락드린 이후로 연락이 없네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지 불안하긴 했는데 괜찮다는 작은 아버지 말만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했다. 이것 좀 보렴. 이 말을 끝으로 작은 아버지가 저에게 건넨 종이뭉치 안에는 할머니의 모든 재산을 수치화해서 정리해 놓은 내용과 할머니의 유언장 그리고 사후 재산 분배는 큰 아들에게 일임한다는 공증 서류가 있었습니다. 또 그 뒤에는 사후 재산 분배를 동생 이상원에게 일임한다는 제가 본 적도 없는 아버지의 유언장이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형,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죽기 한 달 전쯤 나한테 연락을 했다. 어머니가 유언장을 쓰셨는데 그 안에는 어머니의 모든 재산 내역이 적혀 있고 유산의 분배를 형에게 맡긴다는 내용이 있다고. 왜 나한테 이 이야기를 하냐고 했지. 그랬더니 요즘 감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잘못되면 너가 재산 분배를 맡아서 해라. 는 말을 하더구나. 내 형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감이 정말 좋은 양반이지. 어쨌든 공증 서류를 보면 알겠지만 현재 어머니의 유산 분배는 내 책임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공중 분해됐다는 어머니의 유산은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어머니가 세상 물정 모르셨어도 돈 관리는 정말 철저했던 분이거든. 아니, 어떻게 할머니는 이런 상황이 될 줄 알고. 형에게 어머니가 유언을 남기셨을 때를 돌아보니 너가 어머니를 모시고 산 지 딱 1년이 됐을 때더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니? 그냥 별거 없었어요. 때 되면 꽃 구경 시켜드리고 맛있는 거 먹여드리고 또 그래 됐다. 평생을 돌봤던 자식은 전세금까지 빼가고 모른 척하는데 그동안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했던 손주가 이렇게 자라니 마음이 동하셨겠지. 그럼 지금 공중분해된 할머니 재산은 그 녀석들이 뭘 어떻게 하든 손 쓸 수 있는 건 없을 거야. 팔려고 해도 못 팔 거고 처분 자체가 안 된다. 그동안 너한테 어머니 맡기고 내가 한 게 그거야. 그러니 걱정 말렴. 이 말을 끝으로 여독을 풀기 위해 들어가신 작은 아버지의 빈자리를 보며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행스러움, 안도감, 그런 감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 종이에 쓰인 것들 때문에 피를 섞은 형제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이 제 마음을 헛헛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호텔에서 하루를 묵으신 후 그 다음 날부터 저와 할머니가 살던 아파트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고모들과 삼촌이 작은 아버지를 보겠다며 찾아왔어요. 매번 작은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꼬리를 말고 도망가길래 별 걱정 안 했는데 이번엔 작정한 듯이 눈을 부라리며 작은 아버지에게 대들더군요. 오빠만 자식이야? 아주 돈 때문에 미쳐가지고 동생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지? 그래, 외국물 좀 먹더니 이젠 아주 가족의 정이고 뭐고 아예 없는 거야. 그치? 엄마는 항상 그랬어. 딸 자식보다 아들이 우선이야. 응? 형,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 어머니 재산이 그렇게도 탐났어? 우리나 형이나 다를 거 없어. 외국 나가 살면서 어머니 제대로 챙긴 적이나 있어? 어? 이런 식으로 세 사람이 돌아가며 작은 아버지를 괴롭혔습니다. 옆에서 듣고만 있는데도 스트레스가 절로 생기더군요. 작은 아버지는 그 앞에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서류의 복사본을 꺼내며 말씀하셨습니다. 법적으로 해. 너네 같은 호로 자식들이랑은 상종도 안 하시겠다는 게 어머니 유언이시다. 돌아가실 때까지 얼굴도 비추지 말고 마음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인간된 돌이라도 해. 라고 말이죠. 작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서류를 확인한 세 사람은 아주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다. 어떻게 할래? 흥분한 세 사람은 작은 아버지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시위를 했습니다. 정말 경찰을 부르고 나서야 떠난 세 사람을 뒤로하고 저와 큰아버지는 할머니에게로 향했죠. 할머니에게 도착했을 때 간병인님은 잠깐 어디를 가셨는지 할머니는 혼자 계셨어요. 할머니는 저와 작은 아버지를 보고는 환하게 웃으며 물으셨습니다. 순이는 어디 갔는지 아는감? 얘가 또 어딜 갔네? 저와 작은 아버지는 동시에 순이요? 라고 대답했지만 뉘앙스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순이가 간병인님을 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순이요? 라고 한 것이었지만 작은 아버지는 왜 그런 걸 물으시냐는 듯이 의아한 목소리였죠. 제가 순이는 간병인님의 별명이에요. 라고 설명해 드리기도 전에 작은 아버지는 어머니, 순이라뇨. 순이는 잃어버린 지 한참 됐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시고는 참 이해를 못 하시겠지. 라고 착잡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제가 무슨 상황인가 이해를 하기도 전에 나가셨던 간병인님이 돌아오셨어요. 할머니라는 간병인님의 목소리가 들리자 할머니는 다시 활짝 웃으시며 순이 왔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작은 아버지는 고개를 번쩍 드시더니 간병인님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간병인님도 움찔하시더니 작은 아버지를 보는 게 보였어요. 제가 인사를 시켜드리려는 찰나 순이? 라는 작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간병인님은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의 반복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면 네? 라고 대답하는 게 일반적이지.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진 않으니까요. 저는 잠자코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순이지? 작은 아버지의 질문에 간병인님은 또다시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에 작은 아버지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우지 못하며 죄송합니다. 순간 너무 놀래서 라고 사과하셨죠. 그런데 간병인님이 할머니 탁자옆 가습기에 물을 채우려고 손을 걷는 순간 작은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치셨습니다. 순이잖아. 순이네. 저는 너무 깜짝 놀랐고 간병인님은 서둘러 걷어올린 소매를 내리셨어요. 아니라니까요. 순이가 누군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 손목에 별 모양 흉터, 순이잖아. 그런 흉터가 어디 흔합니까? 목에 있는 점도 그렇고 누가 봐도 우리 순인데 눈매도 딱 순이잖소. 그런데도 순이가 아니라고? 작은 아버지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거리는 수준이었고 할머니는 그런 작은 아버지의 소매를 잡으며 우리 순이 혼내지 마. 아직 애기야. 라고 작은 아버지를 말리셨어요. 결국 작은 아버지의 닭달에 간병인님은 눈물을 흘리고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내뱉은 간병인님의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요. 내가 순이에요. 알고 보니 할머니에게는 5의 자녀가 아니라 6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 그리고 그 밑에 딸 1명이 있었다고 하죠. 마을에 오랜만에 장이 섰던 날 아들 2명과 딸 순이를 데리고 나간 할머니는 그곳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딸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순이었죠. 백방으로 딸을 찾아다녀도 결국 딸을 찾을 수 없었던 할머니는 시리에 빠져 몇 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며 살았고 그렇게 5년이 지난 후에야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낳은 자식이 2 고모와 막내 삼촌이었다고 하죠. 순이 고모는 엄마를 잃어버린 후 부잣집에 입양되어 불행 중 다행으로 유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생을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빠져 살았다고 했죠. 하지만 자신도 엄마가 되어 자식을 출가시킨 이유가 되자 버림받지 않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친부모를 찾게 되었고 지금의 늙고 노쇠한 그리고 자식에게 외면당하는 자신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모는 작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만나면 왜 나를 잃어버렸냐고, 그때 나를 찾기는 했냐고 흠씬 원망할 생각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그런 말을 해. 그럼 나타나자마자 너가 순이라고 이야기하지. 왜 아무 말 안 했어?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던 거야? 라는 작은 아버지의 말에 순이 고모는 말할 수 없었어. 이 상황에서 내가 엄마 자식이라고 나타나봐. 나머지 자식들, 엄마 재산 가져가겠다고 혈안되어 있는 그 자식들이 내가 엄마 옆에 있도록 가만히 뒀겠어? 재산 빼돌리려고 왔다고 머리채 안 잡히면 다행이지. 나는 그냥 엄마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었어. 이렇게 모시다가 돌아가시면 고이 묻어드리고 나중에서야 내가 순이라고 밝히려고 했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할머니가 순이 고모를 그렇게까지 아끼셨던 이유, 순이 고모가 할머니를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모셨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도 간병인님이 자신의 잃어버린 딸이라는 걸 알고 계셨던 것이죠. 작은 아버지와는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내가 해외에 있어서 어머니도 제대로 못 돌봐드렸는데 이걸 내가 가지는 건 말이 안 된다. 너랑 순이가 나눠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순이 고모는 기함을 하시며 나 이 돈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순이 고모의 재산은 어마어마하게 보였던 할머니의 재산이 소꿉장난 수준으로 보일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결국 두 분은 모든 재산을 저에게 몰아주기로 결정하셨어요. 물론 아직 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극구 사양했지만 결국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도 두 고모와 삼촌은 불티나게 할머니를 찾아오고 저와 작은아버지 그리고 순이 고모를 찾아옵니다. 특히 순이 고모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만 할머니와의 유전자 검사도 끝난 마당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한국에 있는 순이 고모를 믿고 현재 외국에서 대학원 공부 중입니다. 아마 이곳에서 공부를 끝마치고 취업까지 할 것 같네요. 오늘도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할머니가 행복하게 생을 마감하실 수 있도록 말이죠. 또 하나 더 바라봅니다. 제가 사람된 도리를 지키며 살 수 있기를요. 제가 저의 어머니의 마지막 바람을 지킬 수 있도록 말이죠.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